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뭐 저 처음 보시는 분도 있고 뭐 자주 보신 분도 있고 막 그러시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여러분 만나서 굉장히 반갑고요. 드디어 26년 대비 7급 커리큘럼을 오늘 시작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뭐 저도 굉장히 감회가 좀 새롭고요. 작년하고 달라진 점은 이제 원래라면은 저희가 보통은 한 가을 정도부터 이제 시작을 좀 했었는데 뭐 여러분들이 이제 요새 최근 한 3년 정도의 7급 시험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는 피셋 시험이 우리가 뭐 굉장히 잘 봐야 되는 시험일 뿐만 아니라 커트라인 엄청 높잖아요, 지금. 거기다가 또 2차 시험과의 또 밸런스를 고려했을 때 우리가 최종 합격을 위해서는 피셋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공부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시험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는 여러분들이 이제 계속해서 2차 공부 좀 열심히 하시다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컴팩트하게 한 7급 준비, 피셋 준비해가지고 시험 보면은 충분할 것 같아가지고 올해 커리큘럼에 좀 변동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한 2월달 정도에 개강을 하게 됐다는 거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자, 아무튼 여러분 오늘 처음 만났으니까 뭐 저 모르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제 소개하자면 저는 이제 윌비스 한림법학원에서 이제 5급, 7급 피셋 강의하고 있는 최원석이라고 하고 상황 판단 강의하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죠? 제 소개는 여러분들이 그 교재 첫 페이지 딱 넘기시면 뭐 제 교재에 뭐 당연히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제 자랑 같은 얘기가 이렇게 쭉 적혀 있긴 한데요. 아무튼 여러분들 이거는 이제 뭐 그냥 제 자랑을 하려다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이제 피셋과 상황 판단에 있어서만큼은 그냥 저 믿으면 된다. 뭐 이런 얘기 적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저 믿고 그냥 제가 하라는 대로 잘 따라 하시고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 다들 뭐 피셋 시험에서 좋은 성적 거두실 수 있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날이니까 그냥 간단하게 오리엔테이션 겸 이제 뭐 간단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은 첫 번째 여러분들 이제 커리큘럼부터 제가 잠깐 소개를 좀 할게요. 그래서 커리큘럼 소개 및 이제 올해 변동된 커리큘럼이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 요거 잠깐 말씀을 드릴 건데, 자, 네. 오늘 좀 약간 강의실 사정이 조금 아쉽네요. 뭔가. 자, 보겠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 첫 번째, 자, 이제 커리큘럼 간단하게 소개부터 드리면은, 그러니까 커리큘럼을 왜 알아야 되냐? 여러분이 지금 어디쯤 공부를 하고 있고 우리가 어디까지 가야 되는가? 이런 걸 좀 알기가 좋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제 커리큘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번에 2월 달에 진행하는 이제 기본 강의, 요걸 제가 메인 강의라고 옛날엔 불렀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메인 강의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메인 강의, 그 다음에 이제 5급 시험 끝나고 한 3, 4월쯤에 진행될 게 이제 심화 강의, 제가 이제 어드밴스드라고 부릅니다. 심화 강의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한 5월 말 정도, 상판 기준으로 5월 말인데 한 5월 중순부터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모의고사 시즌이 진행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시험 보기 전에 뭐 6월 말부터 해가지고 파이널 요 시즌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 올해 제 커리큘럼은 이렇게 4과목, 그러니까 4강의로 이루어지게 될 거예요. 4강의 이루어지게 될 건데, 일단 자, 메인부터 어드밴스드까지가 이제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를 제대로 분석하고 기출을 공부하는 강의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모의고사는 당연히 말 그대로 이제 여러분들은 여러 회차의 모의고사를 통해서 실전 연습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때부터를 약간 이제 실전 과정이라고 이제 보통 부릅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실전 과정은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이제 뭐 60분 동안 25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이냐, 뭐 이제 언어랑 같이 보니까 우리는 뭐 120분 동안 50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이냐, 요런 이제 전략까지도 같이 고민하는 단계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지금은 이제 우리가 사실은 한 문제 한 문제의 완성도를 높이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전체적인 시험에 대한 완성도를 높이는 거는 요때 한다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간에 그래서 요때까지가 우리가 이제 기출문제 공부를 완벽하게 하는 시기다. 이렇게 이제 봐주시면 되겠고, 그죠?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커리큘럼을 짤 때 무슨 뭐 기본 강의 때 했던 거를 물론 심화 강의 때 계속해서 복습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일단 절대적인 문제들은 전혀 겹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적어도 메인 교재 때, 이제 메인 수업 때 하는 교재가 여러분들 볼륨 1이거든요. 당연히 이제 어드밴스드가 볼륨 2인데 1, 2를 합쳐야 이제 7급 대비용으로 하나의 이제 교재가 된다. 단권화가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래 이제 우리 이제 시험 보기 전에 단권화 같은 거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원래라면은 연도별 기출 문제를 뭐 해도 괜찮은데 그냥 뭐 잘 모르겠으면 그냥 제 교재로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냥 볼륨 1, 2 교재만 모아도 일단 7급 시험을 볼 때 필수적인 문항들은 다 들어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 물론 당연히 시간상 우리가 모든 연도의 모든 기출문제를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당연히 가장 중요한 기출문제들 기준으로 해가지고 필수적인 문항들을 넣어 놓은 거고요. 여러분들은 당연히 이제 시간이 되는 한도 내에서, 물론 제가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제가 수업 때 다루지 않은 다른 문제들도 여러분들은 따로 해주셔야 됩니다. 됐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첫날이니까 이걸 알고 하시면 좋은 게, 여러분이 시험을 볼 때 필요한 기출문제라는 게 범위가 뭔지를 정해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가끔 나는 7급 시험 준비하니까 7급만 보면 되지, 이런
이런 친구들도 많고요. 반대로 5급 애들도 똑같아요. 5급 애들도 나는 5급 시험 볼 거니까 5급만 봐야지 하면서 7급이나 민경채 기출문제 안 보는 친구 진짜 많거든요. 근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자, 우리는 적어도 인혁처에서 실시한 문제는 무조건 다 보셔야 돼요. 알겠죠? 인혁처 시험이라는 건 5급, 7급 민경채를 말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인혁처 시험은 다 보셔야 되고 특히나 상황 판단은 여러분들 시험 간의 차이가 없습니다. 알겠죠? 물론 언어랑 자료는 약간의 차이가 있는 거 제가 알아요. 그래서 언어 자료는 예를 들어 5급 시험에만 나오는 유형이 있고 뭐 7급 시험에만 나오는 유형이 있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상판은 그런 거 없습니다. 난이도의 차이만 조금 있을 뿐이고 이것도 여러분들 예전에는 없었어요, 심지어. 그래서 예를 들어 21년도에 여러분 첫 7급 국가직 시험 있잖아요. 21년도 시험은 제가 분석해 봤을 때 5급이 더 쉽습니다. 그래서 21년 5급이 조금 더 쉽고 오히려 21년 7급이 더 어려워요. 그리고 7급 모의평가는 실제로 굉장히 손에 꼽히기 어려운 연도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7급이 초반에는 되게 어려웠다가 지금 23부터 완전 쉬워진 거거든요. 그래서 23, 24, 25 이렇게 3년 오면서 지금 7급이 많이 쉬워지긴 했는데 유형이 다른 건 아닙니다. 알겠죠? 즉 시험에서 내는 뭐 상판에서 내는 유형, 그다음에 상판에서 요구하는 어떤 사고, 풀이 이런 건 완전 똑같다. 알겠죠? 네, 혹시 늦게 오신 친구들 앞뒤 교재 챙겨주셔야 됩니다. 교재가 아마 뒤에 있을 건데 좀 챙겨주세요. 자,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일단은 자 기출문제 여러분이 꼭 보셔야 되는 기출문제의 범위를 제가 정해드리면요. 일단 여러분 우리 시험이 되게 그러니까 7급은 조금 좀 쉬운 편이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일단은 민경채랑 7급이 난이도가 조금 비슷한 편이긴 합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은 무조건 민경채 다 보셔야 되고요. 자, 민경채 같은 경우에는 일단 14년도부터 여러분들은 우선 20년까지 먼저 보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면은 21년부터는 우리가 지금 시험을 같이 치고 있잖아요. 7급이랑. 그래서 20년까지 보시는데 대신에 21년도도 여러분들은 1번부터 10번까지는 푸셔야 됩니다. 왜냐면은 21년도만 특이하게 1번에서 10번까지는 문제가 따로 나오고 11번부터 25번까지만 7급 기준 1번부터 15번인 거 여러분 아실 거예요. 네, 그래서 일단 민경채는 14년 정도부터 시작하시면 되겠고 그거를 21년도 10번까지는 푸셔라. 이렇게 일단 민경채. 자, 그 다음에 7급은 여러분 당연히 아시겠지만 자 7급 국가직 같은 경우에는 일단 여러분 최초로 나왔던 게 예시문항 4문제 있어요. 이거 빼먹지 마세요. 알겠죠? 예시문항 4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의평가 한 회차가 있죠, 여러분들. 이게 이제 2020년도에 우리 내년에 시험 이렇게 볼 겁니다라고 이제 문항을 처음에 제시를 해준 거였는데 이때 여러분들 뭐 사정이 좀 있었어요. 아시죠? 20년도에 뭐 있었어? 코로나가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원래 20년도에 모의평가를 2번을 친다고 했었는데 이게 한 번은 취소가 되고 이제 한 번도 온라인 대체가 됐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시문항으로 4문제를 먼저 보여준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의평가 한 회차만 이제 실시를 했었습니다. 근데 요게 꽤 어려워가지고 학생들이 와 7급 장난 아닌가 보다 뭐 이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었고 그 다음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21년부터 실제 시험이 치러지고 있고 지금 5년까지 현재 치러진 상태죠.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25년도엔 어때? 한 번 더 봤죠, 시험을. 추가 채용 하나 더 있죠, 여러분들. 그래서 당연히 추가 채용까지는 보셔야 된다. 됐죠? 그래서 추가 채용도 꼭 챙겨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여러분 당연히 저는 그래서 항상 수업을 짤 때는 가장 최근 기출 문제를 기준으로 짜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제가 올해 수업에서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건 25년도 5급, 7급 추가 채용. 전 요런 데 초점을 맞춰둡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를 기준으로 가장 중요한 것들을 좀 더 많이 강조를 할 거다. 그래서 아무래도 커리큘럼이 작년하고 좀 다른 부분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면 시험이 또 매년 바뀌니까. 자, 아무튼 요런 거랑 그 다음 여러분 당연히 그 5급 기출 문제는 무조건 보셔야겠죠. 자, 5 무조건 보시는데 자, 5급은요, 이제 여러분들이 당연히 보면 좋은 건 제 생각에는 한 13년부터 보시면 좋긴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적어도 13부터 25까지, 뭐 내년도니까 여러분 26이 나오겠죠, 우리는. 그래서 여러분들은 26까지 뭐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보시는데, 참고로 여러분 13년도는 5급 시험 2개 있습니다. 알겠죠? 유일하게 13년도만 이거를 그냥 일반 행정직군하고 외교원이 시험을 따로 봤어요. 그래서 이때는 시험이 2개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플러스 외교원 푸셔야 돼요. 알겠죠? 13년은 외교원이 시험이 따로 있습니다. 자, 그래서 13년도에는 기출문제 2개 있다. 체크하시고. 근데 만약에 여러분 요 정도 풀면 사실 문제가 너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에 나는 시간이 너무 없다 하시면요. 일단 기본적으로 2020년 이후는 다 보신다고 생각해야 돼요. 알겠죠? 약간 피셋 시험도 트렌드가 좀 있어가지고 이게 좀 시대별 트렌드가 좀 있거든요. 그랬을 때 2019년도가 약간의 과도기가 조금 있고요. 그러니까 18년도 이전의 트렌드가 있다는 겁니다. 18년 이전 트렌드가 있고 19년도에 약간 과도기가 있고 20년도부터 또 트렌드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할 때 뭐 최근 기출 문제, 뭐 요새 문제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그거 다 뭘 말하는 거야? 20년도 기출 문제 말하는 거야. 20년대 알겠죠? 그래서 20년대 기출 문제를 말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시간이 너무 없는 사람들은 약간 20년
20년대 이후 것만 달달달 외우겠다. 이런 식으로 좀 공부하셔도 뭐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또 20년대 안에서도 약간 23년 이후가 되게 중요합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또 23년 이후로 지금 거의 트렌드가 일정하게 고정이 됐기 때문에 약간 23, 24, 25 요 기출 문제는 너무 중요하다. 뭐 5급이고 7급이고 다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은 되게 공부하기 좋은 시기에 공부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게 예전에 여러분 피셋 시험이 진짜 카멜레온 같았거든요. 정말 매년 문제가 너무 다양하게 나오고 맨날 새로운 게 보이고 막 이런 경향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요새는 너무 좋은 게 뭐냐면 그냥 정말 일변도로 내고 있어요. 완전 똑같이 냅니다. 맨날 내는 것만 내고 똑같은 거 내고 여러분 나중에 기출문제 보시면 알겠지만 막 같은 장치를 막 3년 연속 내고 막 이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실 요새는 굉장히 공부하기 좋은 시기다. 그냥 내가 외우라는 것만 열심히 외우면 거의 똑같이 나올 거다. 알겠죠? 자, 아무튼 간에 그래서 5급 기출 문제를 꼭 좀 보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올해 여러분들 공부해야 되고 추가된 게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작년부터 피셋 시험이 새로 실시된 게 있는데 바로 국회 8급 있어요, 여러분들. 국회 8급. 자, 국회 8급도 드디어 피셋 도입됐죠. 네, 그래서 국회 8급이 작년부터 지금 시험을 실시를 했는데 여러분들 원래 국회 이제 시험은 여러분 따로 실시하는 거 아시죠? 인혁처가 실시하는 게 아니고 국회 사무처가 실시한단 말이에요. 당원이 상권 분립상 이제 따로 실시를 합니다. 근데 이제 원래 그래서 우리 국회 사무처에서 뽑는 여러분 사무관 뽑는 시험이 뭐냐면 우리가 입시라고 보통 부르잖아요. 입법고시라고. 근데 입시는 약간 차이가 좀 있거든요. 입시는 분명히 피셋은 피셋인데 이게 인혁처 시험과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추가적인 공부가 될 뿐 걔를 메인으로 삼진 않거든요. 근데 국회 8급은 달랐습니다. 이거는 지금 국회 사무처에서 실시한 시험 맞았거든요. 근데 얘는 매우 인혁처스럽게 나왔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국회 8급 문제는 저도 당연히 교재에 녹여놨고요.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같이 보셔야 됩니다. 알겠죠? 20문제밖에 안 되니까 이거 무조건 좀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서도 사실 국회 8급 시험 볼 친구들 꽤 많으실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라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다. 네. 자, 아무튼 간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 정도 기출문제를 시험 보기 전까지 무조건 본다 생각하시면 되고 대신에 제가 이제 볼륨 1, 볼륨 2 교재에는 주로 이제 아무래도 최신 기출 위주로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최근 트렌드에 비쳤을 때 중요한 거 위주로 들어있고 이제 예전 기출 문제는 참고할 문제 정도만 여기 들어있다 이 정도 보시면 되니까 여러분들이 나머지 기출 문제는 꼭 좀 챙겨 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일단은 자, 제가 이 정도 말씀을 드렸고 여러분들 교재 지금 다 받으셨죠? 네, 지금 제가 오늘 볼륨형 교재를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실강 들으시는 분들은 제가 교재를 한 권 챙겨드리고 뭐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제가 강의 계획서에 적어놨죠? 저는 교재를 종강일에 또 한 권 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종강일에 한 권 더 드리는 거는 그거 뭐 가서 엿바꿔 먹으라는 얘기예요. 그거 아니죠? 네, 그거 여러분들 복습할 때 쓰란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제가 똑같은 교재를 한 권 더 드리는데 그거는 복습용이란 얘기입니다. 근데 요거는 우리 인강 듣는 친구들도 꼭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인강 듣는 친구들은 교재를 따로 좀 못 챙겨드려서 좀 아쉽긴 한데요. 자, 제가 왜 교재를 새로 드리냐? 자, 여러분들이 이 피셋 시험을 이제 공부하는 방법이 되게 중요해서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들 피셋을 공부했을 때 이 피셋 시험이 예전에 우리가 공부했던 과목 중에 그나마 제일 비슷한 과목이 뭐냐라고 하면 저는 수학을 꼽거든요. 수학. 그게 이제 수학적인 내용이 나와서가 아니라 수학이랑 공부하는 게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이제 수학 공부할 때 생각해보면 알 겁니다. 선생님이 앞에서 칠판에서 문제 풀어줄 땐 어때요? 뭔가 풀 수 있을 것 같죠? 저렇게 푸는구나 봅니다. 근데 여러분 선생님이 칠판에서 문제 지우고 이제 풀어보라 그러면 풀어요? 못 풀죠. 왜냐면 선생님이 잘하는 거지 여러분이 잘하는 게 아니라서 그래요. 그래서 이 피셋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뭔가 제 설명을 듣고 그 다음에 제 풀이를 볼 때는 당연히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왜냐면 제가 정말 쉽게 설명해 줄 거고 다 이해가 되게 해줄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제 말을 들었을 때는 저렇게 하는 거구나. 나도 해야지. 약간 이렇게 될 겁니다. 안 해보면 못해요. 알겠죠? 제가 맨날 하는 얘기지만 제가 심지어 여러분한테 막 찍는 것도 알려줄 거거든요. 근데 찍는 것도 여러분 막 들으면서 막 와 웃으면서 들을 거예요. 그러면서 아 저렇게 찍는 거구나. 가서 찍으면 못 찍습니다. 알겠죠? 왜냐면 그거를 여러분들은 그냥 내가 이렇게 앞에서 보여주는 걸 본 거지 이걸 따라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알겠죠?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이 꼭 하셔야 되는 게 복습입니다. 물론 어느 과목이든 복습이 중요하다 말하지만 피셋은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해보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새 교재 한 권을 왜 드리냐면은 그 말 그대로 여러분들은 새 교재로 다시 한번 풀어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그 다시 한번 풀 때는 맞고 틀리고가 중요한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기존에 수업 들었던 교재가 이제 약간 교본 같은 거거든요. 그걸 보면서 내 어떤 사고나 풀이 같은 게 교정이 되고 있나 이걸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뭔가 선생님처럼 장치 같은 거 다 체크가 되는지, 그다음 풀이 같은 것도 선생님이 하는 대로 사고랑 행동을 따라가는지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단순히 어떻게든 해가지고 답이 맞으면 되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새 책 복습을 꼭 좀 해주셔야 된다. 제가 복습 방법 관련해가지고는 다시 한번 공지를 또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만 일단 들어두시면 됩니다. 복습은 제가 금요일 날 다시 한번 더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약간 복습을 더 해줘야 되나 요거 말씀을 드릴 거고, 그다음 대신에 여러분들, 그러니까 실강 듣는 친구들은 그러니까 저 교재 2권 주는 게 이제 실강 특전인 겁니다. 특전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뭐 잘 아시겠지만 이번 수업은 조금 회차가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총 12회차인데 어떻게 되죠? 일단 이번 주랑 다음 주까지 월화목금 해가지고 8회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뒤에 5급 수업이 좀 있어가지고 잠깐 건너뛰었다가 3월 2일부터 6일까지 해가지고 또 월화목금해서 그렇게 또 4회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3월 초까지 까먹지 말고 꼭 나오셔야 돼요. 네, 그래서 그렇게 12회가 된다는 거. 자, 요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여러분 또 오늘 첫날이니까 요것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당연히 이 시험이 뭔지 이해를 하고 공부를 하고 시험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간단하게 피셋 시험이라는 게 무엇이냐 요거 하나만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피셋 시험이 뭐냐? 뭐 여러분 뭐 당연히 정의는 알죠. 피셋 시험 하면 뭐야? 그냥 공직 적격성 평가 뭐 이거잖아요. 뭐 누구나 다 압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의 피셋 시험의 본질에 대한 이해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여러분이 공부할 때 편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본질에 대한 이해를 그냥 간단하게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 피셋에 대해서는 굉장히 편견이 많죠. 어떤 편견이 있어? 공부해도 안 오른다, 뭐 똑똑한 애들이 잘하는 거다, 나는 태생적으로 글러먹었다, 엄마 탓이다. 아무튼 간에 뭐 다양한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피셋 시험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편견을 많이 갖고 있는데, 물론 저도 그 편견이 왜 생겼는지는 압니다. 분명히 기존에 지금까지 정말 뭐 피셋 시험 거의 한 20년 치러졌거든요. 근데 그동안 한 20년 동안 진행되면서 공부해가지고 성적이 안 오른 사람들도 진짜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다들 약간 이제 피셋에 대해서는 좀 그런 편견이 좀 생기긴 했습니다. 근데 제가 딱 정의해드리면 여러분들, 자, 피셋 시험 당연히 공부하면 무조건 오릅니다. 알겠죠? 다만 피셋 시험이 조금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공부하는 방법과 방향이 정확해야 올라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가 여러분 그동안 살면서 했던 공부는 다 어떤 공부예요? 지식형 시험이거든요. 여러분 지식형 시험은 어떻게 하면 시험 잘 봐요? 그냥 엉덩이 싸움입니다. 알겠죠? 그냥 많이 눌러 앉아가지고 오랫동안 외우고 뭐 달달달 하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멍청한 사람도 투자한 만큼 오릅니다. 알겠죠? 그래서 지식형 시험은 여러분들이 그냥 시간 투자 많이 하면은 성적이 오르고요. 그 다음 플러스 벼락치기가 가능해요. 진짜 여러분들 어떻게 해? 시험 보기 전날 본 게 나오는 사람이 제일 잘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지식형 시험들은 그냥 최대한 많이 보고 많이 하고 이러면 무조건 올라요. 근데 피셋 시험은 그렇지 않습니다. 벌써 여러분 딱 생각해봐도 여러분 피셋 벼락치기 돼요? 될 리가 없잖아. 알겠죠, 여러분들? 심지어 피셋 잘하는 사람은 전날 공부 안 해도 붙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진짜 피셋은 벼락치기가 중요한 시험이 아니다. 그리고 알다시피 우리는 지식을 테스트하는 게 아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얘기하기를 피셋은 기술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약간 예체능 배우는 거다, 약간 기술 배우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뭐로 이해하면 제일 좋냐면요, 우리 헬스장 생각하면 제일 좋아요. 여러분들 이제 막 뭐 살 빼고 막 근육 만들려고 우리 헬스장 가서 막 PT 받고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헬스장 가서 운동해본 경험이 있으면 알 겁니다. 여러분 내가 만약에 근육 만들고 싶다고 헬스장 가가지고 그냥 기계 깨작깨작거리면은 무조건 근육 생겨요? 아닙니다. 알겠죠? 내가 분명히 나는 가서 운동했는데 어떤 사람은 똑같이 1시간을 해도 운동 효과가 전혀 없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1시간을 했을 때 운동 효과가 제대로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차이가 어디서 발생해? 정확한 자세냐, 정확한 무슨 15번의 세트를 지켜가지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게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막 PT 받으러 가면은 막 허리 세우라 그러고 자꾸 자세 잡아주려고 그러잖아요. 왜냐면 정확한 자세와 방법으로 해줘야 그래야만 효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피셋이 똑같습니다. 피셋은 여러분이 단순하게 시간 투자를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정확하게 하는 게 더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일단 그 공부 방법을 잡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거는 제가 수업을 통해서 잡아 드릴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상판은 그냥 제가 떠먹여주는 대로 먹으시면 되는 거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좀 궁극적으로 얻어야 되는 변화는 저한테 배워가지고 언어랑 자료까지 선순환이 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공부하는 방법을 배운 다음에 언어 자료도 똑같이 그렇게 공부를 하시면 분명히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학생들 중에 저한테 이런 말 하는 친구들 많거든요. 아, 선생님 덕분에 언어 자료도 같이 올랐다. 이렇게 말하는 친구가 있는데 저는 그거를 가장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저한테 제대로 배웠고 제대로 공부를 했다면 언자까지 시너지가 나주는 게 맞다. 알겠죠? 아무튼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피셋 시험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요거를 잠깐 이해를 할 건데, 자, 우선 간단하게 제가 피셋은 지식형 시험이 아니다. 요거는 기술 같은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술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때야 돼요? 실제로 해봐야 되는 거고, 그 다음 여러분이 배워야 되는 것도 지식이 아니라 뭘 배워야 돼요? 기술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먼저 특히나 제가 이제 기술이라는 거를 이 시험에서는 뭐라고 할 수 있냐면은 문제를 만났을 때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사고를 해야 되냐, 이런 걸 배워야 되는 거고, 그 다음 예를 들어서 그 사고하는 거랑 플러스 뭐 해야 돼요?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어떻게 풀어야 가장 최적의 풀이냐, 이런 걸 배우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실제로 제 교재 잠깐만 펴보세요. 1번 문제 한번 봐보세요. 일단 자, 제 교재 펴서 1번 문제 한번 보세요. 자, 여러분들 1번 문제를 지금 보시게 되면은 제가 오른쪽에다가 카테고리를 두 개로 나눠놨단 말이에요, 지금. 자, 요게 여러분이 실제로 기출문제를 볼 때 요 두 가지 측면으로 기본적으로 분석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위쪽에 보시면요, 제가 뭐라 적어놨냐, 출제자의 시각 N, 그다음에 체크 포인트를 적어놨는데, 자, 이게 이제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출제자의 시각에서 여러분들은 문제를 분석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이때 분석하는 건 뭐냐면 출제자가 어떤 장치나 함정 같은 걸 내고 있냐, 이런 걸 보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시험 문제은행 아니잖아요. 내가 방금 봤던 그 소재와 내용이 똑같이 나오겠어요? 당연히 나올 리가 없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작년에 재밌는 일이 발생했는데 나중에 제가 보여드릴 건데 똑같은 문제가 나온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놀랍게도 똑같은 문제가 나왔어요, 진짜. 근데 그거는 이제 왜 그런지까지 제가 나중에 말씀을 드릴 거고, 어쨌든 간에 역대 기출문제 중에 똑같은 문제 나온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제외하고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은 이제 문제를 볼 때 당연히 소재 바뀌고 내용 바뀌고 다 달라질 거예요. 숫자 달라질 겁니다. 자, 근데 뭐가 안 바뀌어? 기본적인 장치와 함정이 안 바뀌어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새로운 문제를 만났을 때도 어떤 장치, 어떤 함정이 쓰였는지 그런 거를 체크할 줄 알아야 된다. 알겠죠? 그게 이제 출제자의 시각에서 분석을 한다, 이런 말인 거고요. 자, 아래쪽 보실게요. 아래쪽이 뭐예요, 여러분들? 고득점자의 감각이라고 돼 있고 제가 풀이법 정리라고 돼 있잖아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은 이제 어떤 유형에 있어서 최적의 풀이법 같은 게 있을 거고, 특히나 고득점자들이 하는 풀이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고득점자들은 이런 문제를 만났을 때 하는 행동 같은 게 있을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들은 벤치마킹 하신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 시험은 잘 보는 방법이 딱 그겁니다. 잘하는 사람을 따라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들도 잘할 수 있는 거거든요. 물론 잘하는 사람 나 따라 하시면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여러분 제가 수업 때 알려주는 건 저만 쓰는 것만 알려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고득점자라면은 공통적으로 써야 되는 거 다 알려드려요. 알겠죠? 그래서 심지어 어떻게 보면은 저만 쓰는 거는 또 안 알려주기도 합니다. 왜냐면은 약간 이건 개인차가 있는 부분이고 나니까 한다는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적어도 수업에서 알려드리는 거는 고득점자라면은 공통적으로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요걸 조금 좀 조심했으면 좋겠는 게, 이게 수업을 들으면서 아, 저거는 최원석이니 가는 거지, 나는 못한다, 약간 이런 친구들이 있거든요. 저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애초에 못할 거였으면은 제가 안 알려주던가 아니면 미리 말을 해줘요. 요거는 그냥 참고만 해라, 이런 식으로 말을 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런 말이 없다는 것은 여러분 다 할 수 있다는 얘기고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고득점자들이 하는 풀이를 여러분들은 배우셔야 된다. 그래서 기출문제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두 가지 측면에서 분석을 한다고 좀 보시면 됩니다. 물론 저는 사실 원래 세 가지긴 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원래는 이제 제가 삼위일체라고 보통 부르는데, 출제자의 시각, 고득점자의 감각, 예언자의 눈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뭐가 나올 건지도 저는 약간 예상을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하실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 기출문제 분석할 때는 이렇게 두 가지 측면만 보시면 되겠고, 저는 이제 고민할 때 이제 이게 어떤 식으로 또 응용이 될 수 있고 또 새롭게 뭐가 나올 수 있는가, 이런 걸 또 많이 보긴 합니다. 자, 아무튼 간에 그래서 일단은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게, 이 피셋 시험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시험에 대한 이해를 해야 우리가 공부를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요 말씀을 제가 이제 항상 첫날 뭐 좀 재밌으라고 해드리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한번 들어보시면 좋은데, 자, 여러분들 피셋 시험은 우리가 왜 보는 거예요? 시험을 이거 왜 보는 걸까?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자, 피셋 시험 왜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중에 공직사회에 들어와서 공무원이 됐을 때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냐? 이걸 보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이 입장 바꿔서 여러분이 선배 공무원이에요. 그럼 내가 선배 공무원이면 내 무슨 뭐 부하를 뽑든가 아무튼 간에 후배 공무원을 뽑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당연히 어떤 사람을 내 후배로 뽑고 싶어요? 당연히 똑똑하고 일 잘하는 사람 뽑고 싶잖아요. 그쵸? 아니, 일 데리고 왔더니만은 일도 못하고 맨날 실수하고 막 멍청해. 그럼 여러분 화가 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공직사회에서는 이제 똑똑한 사람을 뽑고 싶고 일 잘하는 사람을 뽑고 싶습니다. 알겠죠? 게다가 여러분들 공무원은 더 잘 뽑아야 돼요. 왜요? 안 나가. 알겠죠? 한 번 들어오면 안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뽑을 때 정말 잘 뽑아야 되거든요. 여러분 알잖아. 뭐 이렇게 인터넷상에 밈 같은 거 보면은 공무원의 장점 뭐야? 뭐 잘리지 않는다. 단점 뭐야? 쟤도 안 잘린다. 뭐 이런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게 이제 아시다시피 공직사회는 더 사람을 좀 잘 뽑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을 뽑을 때는 항상 뭐가 문제예요? 정보 비대칭이 문제야. 알겠죠? 분명히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이렇게 시험과 면접과 이런 걸 통해 사람을 뽑으려고 하지만 그 짧은 그것만 가지고는 저 사람을 온전히 알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항상 면접 가서 뭐 너 일 잘할 수 있냐 물어보면 다 뭐라 해요? 다 잘한다 하겠죠. 그렇죠? 다 거짓말 할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저 일 잘합니다. 뭐 저 어떻게 합니다. 다 거짓말 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다 그렇게 얼마만큼 누가 거짓말 잘하냐 해가지고 다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는 옛날에는 사람을 그렇게 뽑다 보니까 이제 실제로 그 사람이 공부를 잘하는 거랑 일을 잘하는 게 너무 차이가 난다는 걸 안 거예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가 뭐 서울대 나왔다고 무조건 일 잘해? 그것도 아니고 뭐 대학 안 나왔다 여러분 일 못해요? 그런 거 절대 아닙니다. 알겠죠? 공부머리와 일머리는 아예 다른 거기 때문에 이제 그 괴리를 사람들이 조금 인지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시험이 바뀌어 나가는 거고 이런 시험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은 사실상 뭐라 말할 수 있냐면 우리는 적성 시험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뭐 알다시피 우리 사회에 지금 어느 분야에 취직을 하려 해도 어지간한 데들은 다 적성 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나라만의 트렌드가 아니라 무슨 뭐 미국이나 일본 다 하는 시험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적성 시험의 시대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건데요. 그럼 이제 이 시험은 도대체 뭐를 하려고 하는 시험이냐? 요걸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이 시험은 뭐 하려는 거다? 여러분이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시험은 여러분들한테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중에 일을 잘하는 공무원이 될 사람이냐 요거를 이제 테스트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네가 과연 일을 잘하는 공무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이냐 요걸 테스트하려는 건데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요걸 이제 분석해 보는 겁니다. 자 우선 보세요. 우리는 누굴 뽑을 거예요? 공무원을 뽑을 거야. 알겠죠, 여러분들? 공무원을 뽑을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공무원이라는 사람은 물론 뭐 이게 뭐 도덕적으로 옳고 그름을 말하는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공무원이 여러분 너무 막 독창적이고 막 자기만의 세상이 있고 막 이러면 되겠어요? 그러면 아무래도 공직사회에는 맞지 않는 사람인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우리는 공무원을 뽑는 시험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험은 이걸 어떻게 테스트하려고 하는 거다?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약간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이냐 이런 걸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이 이제 공부를 해보시면 알겠지만 이 피셋 시험은 정답이 굉장히 뭐 상식적이고 그 다음에 뭐 합리적이고 요런 답이 나올 거예요. 알겠죠? 굉장히 막 독특하고 막 독창적 이런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약간 답을 고를 때도 심지어 찍을 때도 상식적이고 합리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냥 가장 보편적인 답이 뭐냐 요런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겠다. 알겠죠? 왜냐하면 공무원을 뽑는 시험이라서 그래요. 아시겠죠? 공직사회에 맞는 사람은 약간 이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이 포인트 여러분들. 일을 잘하는 거 이게 더 중요한 포인트야. 알겠죠? 자 이제 공무원인데 일을 잘해야 돼요.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일을 잘하는 사람인지를 이제 알고 싶은 거거든요. 그럼 일단 우리가 정의해야 되는 거는 공무원이 일 잘한다는 개념이 뭐냐 이걸 정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자 이걸 제가 한번 간단하게 정의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일을 잘한다라는 개념은 되게 추상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일 잘한다라는 건 되게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건 이게 직업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예를 들어 유튜버야. 그럼 유튜버면은 일 잘하려면 어때야 돼요? 유튜버가 꼭 무슨 뭐 날짜 맞춰서 영상 하나씩 올리는 게 중요해? 그랬으면 다 100만 유튜버죠, 여러분들.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런 게 아니고 유튜버 같은 경우는 무슨 뭐 대중의 어떤 뭐 눈길을 끌 일도 있어야 되고 뭐 아무튼 뭐 여러 가지 다른 게 필요하겠죠. 뭐 아니면 예를 들어 디자이너야. 여러분이 디자이너면은 뭐 디자이너 여러분 데드라인 맞추는 게 중요해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디자이너는 약간 독창적이고 창의적이고 뭐 이런 게 되게 중요할 거야. 예술적이고 뭐 이런 거. 근데 우리는 공무원이 일을 잘한다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필요한 능력은 저는 3가지라고 봅니다. 자, 실제로 제가 현직들한테 물어봤을 때 현직들이 다 박수치면서 동의했던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자, 공무원이 일을 잘할 때는 3가지 능력이 필요하다. 자, 뭐냐면요. 일단 첫 번째, 말귀 잘 알아먹고요. 자, 그 다음에 2번째, 하라는 거 효율적으로 해오고요. 자, 그 다음에 3번째, 실수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게 공무원한테는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야.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 나중에 공직 가보시면 알 겁니다. 여러분 나중에 뭐 주무관, 사무관 돼가지고 이제 가서 일하실 거잖아요. 그랬을 때 예를 들어 내가 막 나는 약간 뭐 옛날부터 꿈이 있었다 하면서 뭐 외국 사례를 참고해가지고 무슨 제도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국장님한테 보고하잖아요. 그럼 국장님이 뭐라 해? 너 한가해? 이 말 나옵니다. 알겠죠? 그래서 내가 그렇게 뭔가 새로운 거 만들어 가도 칭찬 못 받을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 나한테 내가 해야 되는 업무 중에 무슨 A 회사한테 보조금 줘야 되는데 뭐 착각해가지고 B 회사한테 보조금 주는 거예요. 심할서 쓰는 겁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그런 게 훨씬 공무원한테는 중요한 일이라는 얘기예요. 알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공무원이 잘해야 되는 것보다 말귀 잘 알아먹고요. 하라는 거 효율적으로 해오고요. 실수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 이게 뭐예요? 필수 과목이야. 알겠어요? 첫 번째 뭐야? 언어 논리. 두 번째 뭐야? 자료 해석. 세 번째 뭐예요? 상황 판단. 알겠죠? 요게 과목화돼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시험이 도입된 이유는 여러분이 일을 잘하는지를 체크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체크하고 싶은 능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능력을 척도화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어떤 척도화되어 있는 이 지표를 보고 얘가 어느 정도 하겠다라고 짐작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 일 잘합니다라고 굳이 말할 필요가 없는 거야. 피셋 몇 점입니다라고 말만 해도 쟤는 대충 이만큼 일하는 애겠다. 이게 짐작이 되게끔 만들어 놓은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정량화를 시켰다고 보시면 되는 건데 아무튼 간에 세 과목이 이런 특징이 있다는 걸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물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게 막 칼로 무자르도 딱딱 잘리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상판 보시면 상판도 여러분들 어때요? 실수를 하는 사람을 찾고자 하는 건 맞지만 대신 어때? 맑게 알아먹거나 효율적으로 하는 건 당연히 필요한 거 맞습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퀴즈 문제 못 풀 때 맨날 실수해서 못 푸는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 못 알아보서 못 푸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상판 시험도 분명히 첫 번째, 두 번째 능력이 요구가 됩니다. 그치만 메인 포인트는 뭐라는 거예요? 세 번째가 메인 포인트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약간 상판을 어려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분명히 내가 시험 끝났을 때 체감 점수와 채점했을 때 실제 점수가 약간 괴리가 있는 친구들이 꽤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 채점을 해보면 분명히 실수해서 틀렸다는 말이 제일 많이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 언어 논리 풀면서 실수해 본 적 있어요? 그냥 뭔 말인지 몰랐던 거잖아요. 알겠죠? 그래서 언어 논리는 그냥 말귀를 못 알아먹고 말을 이해를 못하고 뭐 말을 이상하게 이해한 거지 실수하는 경우는 잘 없을 겁니다. 근데 상판은 어때요? 아주 맨날 온갖 실수가 다 나올 거야. 무슨 계산을 실수해, 조건을 빼먹어, 조건을 잘못 적용해, 선지 잘못 골라, 물어보는 거 잘못 물어봐, 잘못 답해, 온갖 실수 다 나오거든요. 그게 왜 그래? 과목의 취지가 실제로 그래요. 알겠죠? 과목의 취지가 뭐다? 여러분들이 실수를 얼마만큼 하는 사람인지를 체크한 다음에 우리는 실수 안 하는 사람을 뽑겠다. 이게 애초에 너무 강하게 들어있는 시험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더더군다나 우리 과목의 취지를 좀 알고 공부를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이따가 진도 나가면서 뭐 계속해서 강조를 하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여러분 상판은 제가 그냥 딱 하나만 중요하다면 뭘 꼽냐면 항상 조건을 꼽습니다. 상판은 조건과의 싸움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조건을 잘 다루고 조건을 안 빼먹고 막 이러는 거 있잖아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특히나 조건들 중에서도 뭐가 중요해? 예외나 단서. 알겠죠? 예외 단서를 쓰는 시험이 상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 여러분 언어 논리나 자료 해석 풀 때 예외나 단서 봐요? 그런 거 없습니다. 알겠죠? 예외 단서가 어디 있어? 언어 자료에. 상판은 엄청 많습니다. 맨날 다만 막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죠? 그게 상판 과목의 특징이다. 약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약간 상판 과목은 실수하는 거를 잡아내려는 과목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을 어떻게 체크를 해야 되는가 이런 거 다 연습을 시킬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분석하는 거는 기출문제 이미 출제자가 나는 어떤 능력을 어떻게 테스트하겠다는 걸 알려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출을 분석해서 이런 장치나 함정이 나오니까 그런 게 나오면 이런 걸 이렇게 조심해서 이렇게 해야지 이런 걸 연습할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제가 그런 거를 다 가르쳐 드릴 테니까 일단 여러분들은 요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다. 알겠죠? 좋습니다. 자, 아무튼 간에 피셋 시험은 뭐 대충 요런 시험인 거고요. 네, 됐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그래서 뭐 저한테 질문이나 상담 같은 거 아마 있으실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질문하실 때는 여러분 저한테 그냥 편하게 카톡으로 물어보시면 되거든요. 네. 이거 동네방네 다 알려져 있는 번호니까. 자, 010-7624-2174입니다. 그러니까 제 핸드폰 번호니까요. 여러분들 혹시 모르는 게 있거나 상담이 필요하거나 하시면은 언제든지 편하게 그냥 저한테 카톡으로 질문하시면 됩니다. 문자 말고 카톡으로 주세요. 네, 문자도 옛날에는 받았었는데 답변하기 힘들어가지고 제가 그래서 카톡으로 그냥 편하게 질문 주시면 되고요. 저 질문할 때 여러분들 가끔 저한테 선생님 밤늦게 질문 드려 죄송한데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전혀 신경 안 써도 됩니다.
그냥 24시간 자판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그냥 아무 때나 여러분 누르고 싶을 때 누르시면 되고요. 어차피 저도 제가 보고 싶을 때 봅니다. 그러니까 전혀 신경 안 써도 된다. 어차피 질문용으로 만들어 놓은 거니까 여러분들은 편하게 질문 같은 거 하시고 뭐 상담 같은 거 하시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여러분을 이렇게 도와드릴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 분명히 다 이렇게 시험 시장에 처음에 진입했을 때 다 열심히 할 마음 있고 막 나 잘하겠다는 마음 가지고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저는 여러분이 방법이나 방향을 몰라가지고 헤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가끔 보면 이런 친구도 있어요. 뭐 나는 주변에 같이 공부하는 사람도 없고 뭐 아는 뭐 합격한 뭐 선배도 없고 이래가지고 뭐 물어볼 사람도 없어서 그냥 대충 그냥 알아보고 뭐 혼자 공부한다 뭐 이런 친구들도 많은데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 분명히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모르면 물어보시면 돼요. 그냥 저한테 편하게 물어보면은 제가 물론 상판을 강의하는 사람이지만 저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보다 이제 이전에 공부했던 그냥 선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냥 뭐 고시 공부 먼저 했던 선배로서 그냥 여러분들한테 뭐 절대 해가 될 얘기 안 할 거잖아요. 그래서 얼마든지 도움이 될 만한 얘기들만 해드리니까 그냥 편하게 그냥 저한테 물어보시고 여러분이 너무 그 방향 때문에 고민하진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아무튼 간에 요 정도 말씀드리면은 뭐 거의 다 OT 한 것 같고요. 자, 이제 빨리 진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제 파트 1, 첫 번째 파트로 넘어가실 건데 자, 여러분들 목차를 먼저 잠깐 봐주시면요. 자, 목차를 잠깐 봐주시면 지금 파트 1, 2가 여러분 전부 지금 선지활용 1, 선지활용 2 막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 이게 또 작년 교재랑 조금 달라진 건데 이제 그 25년도 7급 기출문제를 보니까 특히나 7급 국가직 기준으로 여러분들 작년 7급 국가직 여러분 작년 7급 국가직이 되게 쉬웠잖아요. 그죠? 예, 굉장히 문제가 쉬웠는데 사실 그 쉬웠던 이유가 이제 여러분이 나중에 제 수업을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수업 때 알려드리는 뭐 GIS 뭐 이렇게 알려드리는 유형이 있거든요. 완전 그런 거 파티였습니다. 그냥 그런 걸로만 도배해버리는 바람에 너무 문제가 쉽게 풀렸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무슨 뭐 다 그냥 100점 쏟아지고 막 이랬던 시험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히나 이제 작년 기출문제를 기준으로 봤을 때 선지 활용 파트에서 배워야 되는 그런 문제와 풀이가 너무 많이 나왔고 너무 중요했다. 알겠죠? 그래서 제가 올해는 이 부분을 많이 강화를 했습니다. 많이 강화했고 지금 파트를 심지어 2개로 잘랐어요. 원래는 하나였거든요, 파트가. 근데 요거를 그냥 아예 1, 2로 구분을 할 정도로 양이 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이 많이 강화가 됐다. 이게 작년 트렌드에 맞춘 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자, 이 얘기부터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 제일 아파트에 가르치는 게 뭐예요? 선지 활용입니다. 그죠? 자, 제가 이제 항상 모든 커리큘럼, 모든 수업에 저는 제일 첫날 무조건 선지 활용을 강조하거든요. 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는 객관식 시험을 풀고 있어요? 주관식 시험을 풀고 있어요? 객관식입니다. 여러분들은 객관식 시험을 잘 보려면요. 객관식을 객관식답게 풀어야 잘 푸는 거야. 알겠어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은 객관식 시험을 보고 있는데 주관식처럼 푸는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거는 여러분이 객관식의 이점을 전혀 못 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객관식을 객관식답게 풀 줄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객관식과 주관식의 가장 큰 차이는 뭐예요? 선지 유무야. 맞죠, 여러분들? 선지가 있냐 없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알다시피 뭐가 더 어려워요? 주관식이 어렵죠. 왜? 주관식은 모르면 정답률이 0%에 수렴합니다. 근데 여러분 객관식은 어때? 몰라도 우리처럼 오지선다 풀면은 20%부터 시작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일단 몰라도 찍을 수라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심지어 또 뭐가 있어? 선지가 있기 때문에 선지가 마치 나한테 뭐를 줄 수 있냐면 추가적인 정보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선지를 가만히 두고 문제를 푸는 게 아니고 선지를 문제 푸는 중간중간 계속 활용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요거를 굉장히 강조를 드립니다. 자, 그러면 선지를 활용해라. 뭐 이런 말은 뭐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죠. 근데 선지를 활용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여러분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선지 활용하는 방법을 되게 몇 가지를 알려드릴 건데 자, 오늘 첫날이니까 대표적인 것만 조금 보여드리면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선지 활용은요. 첫 번째, 선지 소거 같은 걸 할 수가 있습니다. 선지 소거.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선지를 대입할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여러분들 나중에 배우겠지만 저는 선지를 검증하는 것도 하고요. 자, 선지를 검증하는 것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선지끼리 비교하는 것도 합니다, 저는. 자, 요런 것도 하고, 뭐, 이거 말고도 뭐 등등등 여러 가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대표적인 것만 좀 말씀을 드리면은 한 요 정도 있다. 뭐, 선지 검증이라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선지, 이거랑 유사하긴 한데, 선지 확인이라고 제가 부르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되게 선지를 활용하는 방법은 엄청 다양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냥 말 나온 김에 간단하게 말씀드린 여러분들, 선지 소거는 뭐예요? 정답을 고르는 게 아니라 오답을 소거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선지 소거 안에 이제 제가 이따가 알려드리겠지만 여러분들은 GI
GIS라는 풀이를 배우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선지 대입은 여러분 말 그대로 뭐예요? 선지를 빨리 넣어서 해보는 겁니다. 이게 이제 대입인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 선지 검증이나 비교 이런 거는 나중에 제가 이제 문제 통해서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뭐 비교 같은 거는 기본적으로 뭘 보겠다는 거냐면 차이를 보겠다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선지끼리 비교해가지고 차이 나는 부분이 뭐냐, 얼마만큼 차이가 나냐, 이런 걸 통해서도 우리는 답을 또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아무튼 간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식으로 선지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우리 시험을 잘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 정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케이. 아무튼 간에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파트 1 첫 번째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1번 문제를 보실게요. 자, 1번. 좋습니다. 자, 1번 문제 우선 여러분들 바로 풀어보겠습니다. 네, 시간 1분 30초 시작. 자, 여러분들 일단 1번 문제 간단하게 이제 풀어보셨죠? 자, 우선 또 제 수업의 이제 특징적인 걸 좀 말씀을 드리면은 여러분들 일단 저는 수업 때 해설만 엄청 열심히 하진 않습니다. 알겠죠? 오히려 해설 중에서 여러분들 뒤에 해설지 뻔히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여러분이 눈만 뜨고 확인만 하면 되는 것들은 제가 다 여러분께 좀 맡겨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해설을 하기보다는 우리는 수업을 통해서 항상 뭐를 한다? 장치나 함정 같은 거를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식의 풀이 같은 걸 해야 되는가? 그래서 여러분의 사고와 행동을 교정하는 데 전 집중을 할 겁니다. 그래서 뭐 간단한 해설 같은 거 왜 맞고 왜 틀리고 물론 우리가 당연히 이제 왜 맞고 왜 틀리고 알아야겠지만 그런 걸 여러분들이 뭐 필요한 거는 여러분이 조금 더 분석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좀 맡길 거고요. 자, 그다음 여러분 이거는 제 교재의 특징이긴 한데요. 저는 이제 교재를 분석할 때 여러분들 전 항상 이제 유형별로 교재를 이제 분류해놨다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유형별로 문제를 분류해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시중에 유형별로 분류해놨다는 말은 되게 많을 거예요. 그죠? 근데 그게 저는 시중에 있는 책들이 좀 약간 잘못된 책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는 시중에 여러분들 유형별로 분류되어 있다는 책들이 대부분 어떠냐면요. 그냥 문제를 표면적인 유형으로 분류를 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이거는 법조문이면 법조문이다. 뭐 이건 퀴즈면 퀴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분류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제 교재는 여러분이 그냥 순서대로 따라 풀어도 학습이 되게끔 조금 짜여져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뭐냐? 저는 이제 이 기출문제를 풀이를 기준으로 분류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같은 풀이로 풀 수 있는 문제끼리 쭉 모여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거는 이제 제가 왜 이렇게 짠 거냐? 우리가 어렸을 때 수학 공부할 때 보면 알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수학 시간에 공부할 때 보통 어떤 교재 많이 봐요? 뭐 정석이나 아니면 센 같은 거 많이 보잖아요. 그죠? 여러분 약간 시대에 따라 좀 다르겠지. 아무튼 간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뭐 수학의 정석이나 아니면 센 같은 책을 좋은 책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럼 그 책이 왜 좋은 책이냐라고 하면요. 그게 교재 자체가 되게 시스테매틱하게 잘 짜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교재는 왜 잘 짜져 있냐?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만약에 뭐 인수분해 같은 걸 배웠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일단 대표 예제를 하나 보여줍니다. 그래서 인수분해는 이런 거다라는 걸 문제로 먼저 보여줘요. 그 다음에 밑에 뭐가 붙어 있죠, 여러분들? 유제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배운 인수분해를 관련된 문제를 쭉 붙여줘가지고 반복 연습을 하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거를 심지어 쎄는 무슨 A등급, B등급, C등급의 난이도까지 맞춰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교재만 따라 풀어도 하나를 쭉 이해하고 응용하는 데까지 어려움이
어려움이 없게 이렇게 짜주거든요. 그거를 저도 피스에서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교재만 쭉 따라 풀어도 똑같은 풀이를 반복해서 이렇게 풀 수 있게끔 이렇게 이제 되어 있고요. 심지어 그걸 응용할 수 있게끔 또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제가 여러분 수업을 나갈 때는 이 순서를 좀 약간 달리 나갈 거예요. 그래서 교재 순서가 있고 제가 수업 나가는 순서가 있을 텐데 그거는 이제 왜 그러냐면 우리가 여러분 하나의 기출문제에 딱 하나만 들어있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의 기출문제 안에 뭐 2개, 3개의 장치나 이런 게 들어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뭐 어떤 거는 이 문제랑 봐야 되는데 뭐 다른 거는 저 문제랑 봐야 될 수도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수업 때는 제가 이걸 다 엮어드려야 되기 때문에 조금 진도 순서가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거기다가 제가 이제 문제번호 적어드리면은 문제번호를 적어 놓으시고 나중에 이제 복습할 때는 이제 복습을 여러분들 그냥 순서대로 하시면 돼요. 순서대로 복습을 하시되 제가 이제 문제번호 적어 놨으니까 중간중간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 요거는 요런 관점에서 이 문제 봤었지 이렇게 하면서 이제 체크를 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그냥 그런 식으로 제가 이제 조금 진도를 왔다 갔다 한다 요 말씀을 좀 미리 드립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일단 1번 문제를 먼저 보시겠습니다. 자 이제 1번 문제 같은 유형을 저는 이제 뭐라 부르냐, 제가 GIS라고 부릅니다. 이런 거를 여러분이 최원석 수업을 한 번이라도 들어봤다면 GIS를 절대 모르면 안 됩니다. 내가 맨날 첫날 첫 강의에 말을 하기 때문에 못 들어봤을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일단 저는 기본적으로 이런 문제를 GIS라고 한다. 자 여러분들 일단 GIS가 뭔지를 이해를 해야겠죠. 여러분 GIS라는 이름은 제가 이게 그러니까 창조한 건 아니고요. 현실에 있는 걸 차용한 겁니다. 그럼 GIS라는 건 뭐냐? 자, 현실에 지리정보 시스템이라고 현재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리정보 시스템,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이라고 현재 있습니다. 근데 이 GIS 시스템이 작동하는 알고리즘이 우리가 문제 풀 때 똑같이 쓰면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이름을 갖다 쓰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GIS 시스템이라는 거 어떻게 작동을 한다는 얘기냐? 자, 요거는요,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지리와 관련된 정보를 저기에 다 저장을 해둡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무슨 뭐 기울기는 몇 도고 뭐 토질은 어떤 유형이고 막 이런 정보들 있잖아요. 그걸 싹 다 저장을 해두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시스템에다가 이제 어떻게 한다? 우리가 이제 조건을 입력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뭐 고속도로를 만들 건데 뭐 이런 조건을 만족시켜줘 이렇게 넣는 겁니다. 여기다가. 그러면 얘가 자연스럽게 어떻게 하냐면 그 조건을 하나씩 검토해 나가면서 안 되는 땅을 소고해 나가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기울기가 몇 도 이하여야 돼 이러면은 몇 도를 넘어가는 땅은 소고를 하는 거고 뭐 주변으로부터 뭐 얼마만큼 떨어져야 돼 그러면은 가까운 데 다 제거하는 거고 이렇게 해서 쭉 이게 안 되는 거를 걸러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그걸 다 걸러내면 마지막에 남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자연스럽게 뭐가 되는 거다? 모든 조건을 만족하는 가장 최적의 입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이 땅이 최적이다라고 이제 알려준단 말이에요. 이러한 이 시스템의 어떤 작동 알고리즘, 이거를 우리가 문제 풀 때 쓰면 좋기 때문에 제가 이걸 차용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GIS 문제들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 뭐 그런 말이 나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숨어져 있을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어떤 문제냐면요.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걸 골라라. 뭐 요렇게 나올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거를 대놓고 뭐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골라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이런 말이 없더라도 우리가 이런 뉘앙스를 알 수 있게끔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요걸 이렇게 푸는 거예요. 조건을 모두 만족한다. 이거에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거 모두거든요. 그럼 우린 이거를 반대 해석을 하는 겁니다. 조건을 모두 만족하면 정답이다. 바꿔 말하면 하나라도 만족하지 못하면 뭐가 돼요? 오답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반대로 하나라도 만족하지 못하면 오답이다.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문제를 풀 때는 이제 풀이를 바꿀 겁니다. 우리는 정답을 고르는 게 아닙니다. 오답을 소고하고 남는 게 정답이다. 이렇게 가는 거야. 여러분 객관식에 답이 없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오답을 지워내는데 오답이 예를 들어 4개가 지워지잖아. 그럼 뭐야? 남는 거 하나가 정답이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얘는 이제 푸는 순서가 이렇게 됩니다. 조건을 먼저 볼 거예요. 조건을 보고 조건을 하나씩 검토해 나가면서 안 되는 선지를 소거할 거고 만약에 하나만 남았다? 그럼 걔가 정답이다. 알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은 정답 선지를 볼 일이 있을까? 잘 없을 거예요. 오히려 정답 선지를 보지 않고요. 나머지가 오답이니까 남는 게 정답이다. 이렇게 될 거거든요. 아시겠죠? 자, 실제로 이 문제 보십니다, 여러분들. 자, 1번 문제 볼게요. 자, 1번 문제는 분명히 세훈이가 선택할 여행지를 물어봤는데 여기에 뭐 조건을 모두 충족하다 이런 말은 없습니다. 그치만 여러분이 내용 읽어봐서 알잖아요. 세훈이가 말하는 게 다 뭐야?
조건인 거잖아요. 그리고 이 조건을 어때야 돼? 모두 만족해야 얘가 여행지로 선택할 거 아니에요. 그쵸?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한다? 하나씩 읽으면서 안 되는 걸 지울 겁니다. 됐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우선 첫 번째 세훈이가 뭐라고 했어요? 연가를 하루밖에 못 쓴다 그랬거든? 그럼 여러분 당연히 알 수 있는 게 목, 금, 토, 일, 월, 아니 뭐냐, 수, 목, 금, 토, 일 이렇게 쓰던가 아니면은 토, 일, 월, 화, 수 이렇게만 쓸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최대 며칠이에요? 5일입니다. 자, 최대 5일이니까 아래쪽에서 뭐가 안 돼요? 6박 8일인 얘가 안 된다. 이렇게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일단 여기서 2번 선지가 탈락이다. 이렇게 갈 겁니다. 네. 자, 그리고 여러분 참고로 요런 거 표시할 때도 이것도 연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중에 자, 방금 이거 모스크바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 어떤 친구들이냐면요. X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물론 모스크바가 안 된다는 건 나도 알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항상 표시할 때 정확히 표시하는 연습을 또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방금 여러분 저처럼 표시하게 되면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이걸 봐도 어때요? 딱 봐도 6발 8이 틀렸다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이렇게 표시하면 어때요? 모스크바가 틀린 건 알겠는데 왜 틀렸는지를 모르겠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표시를 내가 정확히 했는지를 알려면요. 기준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제3자가 봤을 때도 뭔 말인지 알아먹을 정도로 표시하시면 돼요. 알겠어요? 그랬을 때 이렇게 정확한 위치를 이렇게 꺼주는 게 좋다. 그럼 여러분 이런 건 당연히 장점이 있겠죠. 어떤 장점이 있어요? 내가 나중에 빠르게 확인할 때 내가 만약에 혹시나 정답이 없거나 이럴 수 있어요. 그랬을 때 이걸 빨리빨리 확인할 수 있잖아. 어떤 부분을 봤는지 알기 때문에 그런 걸 또 빨리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이따가 또 이어서 설명을 드릴 뭐 그거랑 이어지긴 하는데 여러분들이 실수 같은 걸 예방하기에도 굉장히 좋아집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는 이따가 좀 시간이 없기 때문에 2교시 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아무튼 간에 그래서 우선 자 6박 8일 탈락이고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자, 두 번째 세훈이가 뭐라 했냐면 자, 지금 보면 총 비행 시간이 8시간 이내여야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 일단 14시간인 뉴욕이 탈락입니다. 자, 그 다음 마찬가지로 직항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회 환승인 방콕이 탈락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세훈이가 뭐라 했어? 길게 가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뭐야? 더 짧은 3박 4일 홍콩이 탈락입니다. 알겠어요, 여러분들?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 여러분들은 이렇게 지금 꺼놓고 나면 여러분 남는 게 몇 번이에요? 남는 게 두바이 하나밖에 없죠. 1번.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남는 게 1번이니까 정답 1번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요. GIS 문제를 여러분들이 아마 바람직하게 풀었다면은 지금 방금 제가 두바이의 두자도 봤어 안 봤어? 안 봤잖아요. 오히려 정답 선지를 거의 안 볼 거다. 알겠죠? 그래서 그냥 남아있는 게 정답이다. 이렇게만 하실 수 있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셨죠? 자, 아무튼 간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유형을 뭐라 한다? GIS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네, 좋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만 설명하고 끝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알겠죠? 이거는 그냥 문제를 풀어준 거잖아. 그래서 물론 이제 제가 이건 여러분 첫 번째 문제이기 때문에 열심히 풀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GIS 문제를 이렇게 푸는 거구나 일단 보셔야 되는 거고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 그 오른쪽에 분석할 때는 어디에 해당하는 거예요? 풀이법에 해당하는 겁니다. 알겠죠? 지금 제가 그 고득점자의 감각 풀이법 정리 요걸 지금 설명을 드린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 이런 유형은 이제 이렇게 GIS 풀이를 하는 거구나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 문제에서는 더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알겠죠? 자,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이 문제에서 여러분 결국 제일 중요한 게 뭐냐라 하면은 사실은 표가 제일 중요하죠. 맞죠, 여러분들? 그래서 원래 여러분의 시선은 중요한 것부터 먼저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이 문제를 처음 보잖아요. 일단 표부터 시선이 갑니다. 먼저 표에 시선이 간 다음에 여러분 표를 먼저 보면은 당장 할 게 있어요, 없어요? 당장 할 게 없죠. 그러니까 본문으로 가는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일단 표를 본 다음에 할 건 없네? 그러면 표로 갑니다. 아니, 본문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표를 먼저 볼 건데 자, 표를 볼 때 그냥 보지 않고 이제 여러분들은 배운 사람이기 때문에 약간의 생각이라는 걸 해야 돼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표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최근에 굉장히 실수를 많이 하는 포인트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표를 봤을 때 해야 되는 두 가지 생각을 말씀을 드릴게요. 자,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여러분들은 쓰시면 돼요. 저는 귀찮으니까 안 쓸 겁니다. 자, 그래서 불러드릴 테니까 쓰세요. 자, 여러분들은 표를 보면서 두 가지 생각을 한다. 자, 오케이. 첫 번째. 자, 지금 여러분 표에 보면 이렇게 하나하나가 요소가 나와 있잖아요. 여행 기간, 뭐 비행 시간, 환승 여부 이런 식으로 요소가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요소 중에 안 쓰는 요소가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됩니다. 이거 쓰세요. 안 쓰는 요소가 있으면 안 된다. 씁니다, 여러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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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쓰는 요소가 있으면 안
자, 여러분들 우리 시험은 되게 잘 만든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피셋을 좋아하든 싫어하든 상관없습니다. 일단 문제의 완성도만 놓고 보면 솔직히 웬만한 시험 중에서 가장 잘 만들어진 시험이거든요. 그래서 이 시험이 잘 만들어진 이유는 되게 많은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출제자가 조건 같은 거를 항상 딱 필요한 것만 준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조건들 중에서 안 쓰는 조건이 있었잖아요. 그럼 어때요? 지우면 됩니다. 처음부터 안 주면 돼요. 어차피 안 쓸 건데 뭐하러 줘, 여러분들. 그냥 종이 낭비고 잉크 낭비잖아요. 그래서 안 쓰는 조건은 어차피 안 줄 거고요. 만약에 출제자가 굳이 어떤 조건을 줬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제가 존재 이유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가 여기서 예를 들어 봤는데 안 쓰는 이유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예를 들어서 뭐 때문에 안 쓸 수는 있어. 근데 안 보는 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아까 정확한 위치에다 이렇게 끄라 그랬잖아요. 왜 정확한 위치에 끄라는 거야? 딱 봤을 때 안 쓴 거 알 수 있게 하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지금 제가 이렇게 표시하면 어때요? 딱 봐도 여행 기간도 한번 쓴 거 보이고 비행 시간도 쓴 거 보이고 환승도 쓴 게 보이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확한 위치에 표현하는 연습을 해야 내가 안 쓴 거를 바로 확인할 수가 있고 혹시나 안 썼으면 빨리 확인해야겠죠. 도대체 왜 안 쓴 거지? 한번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뭐야? 안 쓰는 요건이 있으면 안 된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들 쓰세요. 자, 두 번째는요. 자, 분명히 저런 요소 안에는요. 이런 게 있을 겁니다. 대다수에 해당하는 다수픽이 있을 거고 소수에 해당하는 소수픽이 있을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뭐에 눈길을 줘야 돼요? 소수픽 쓰세요. 네, 그래서 자, 소수픽. 자, 여러분들은 그래서 반드시 뭐에 신경을 써주신다? 소수픽에는 신경을 써주셔야 돼요. 알겠어요? 소수픽. 자, 그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여기 보십니다. 지금 여행 기간 보세요, 여러분들. 자, 여행 기간은 뭐가 대다수예요, 여러분 지금? 4박 5일이 다수죠. 그죠? 근데 예외적으로 6박 8일이나 3박 4일 같은 게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왜 얘는 유일하게 약간 예외적으로 이런 것들이지라고 생각을 해야 돼. 알겠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비행 시간도 보세요. 대다수가 뭐야? 한 자릿수거든요. 근데 혼자만 어때요? 두 자릿수가 있습니다. 왜 얘만 두 자릿수지? 약간 이런 생각 해야 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다 직항인데 왜 혼자만 환승을 하지?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표에 있는 내용들 중에서 다수픽은 괜찮습니다. 다수픽은 괜찮은데 소수픽은 신경을 써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여러분 물론 소수픽이 대부분의 문제에서는 약간 소거가 먼저 되긴 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정답이 아닌 건 아니에요. 정답일 수 있습니다. 이건 몰라요. 문제마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조건을 좀 정확히 보시긴 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만 우리가 이제 이 표를 처음 봤을 때 무슨 생각한다? 일단 안 쓰는 조건이 있으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조건들 중에서 그러니까 요건 내용 중에서 소수픽은 우리가 신경을 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근데 제가 이제 요 얘기를 드리면서 당연히 그냥 넘어갈 게 아니겠죠. 요 관련된 문제들을 우리는 쭉 연습을 좀 해야 됩니다. 자, 근데 요거와 관련해서 제가 미리 하나 좀 말씀을 드리면요. 자, 우리 시험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시험의 취지가 일단 뭐야? 실수하는 사람을 잡아내겠다는 거 알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이 얼마만큼 실수하지 않는 사람인지를 보려고 하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우리 시험은 어떠냐면 출제자가 함정 같은 걸 엄청 많이 파요. 함정도 많이 파고 장치도 많이 넣습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들 당연히 우리도 사람이잖아. 우리도 사람이다 보니까 출제자가 각 잡고 함정 파놓은 거를 다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알겠죠? 분명히 함정을 파놓으면은 빠지는 것도 어떻게 보면 약간 빠지는 신용해주는 것도 약간 인지상정이야. 알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출제자가 진짜 정성껏 함정 파놨는데 우리가 빠질 수는 있습니다. 근데 빠진다고 해서 여러분들 제가 틀리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혹시나 함정에 빠졌더라도 이거를 스스로 빠져나올 수만 있으면 돼요. 알겠어요? 당연히 여러분 저거 잘하는 사람들도요. 처음에 조금 잘못 풀어가지고 오답이 나오기도 합니다. 근데 그거를 그냥 단순하게 나왔다 하고 넘어가는 사람은 하수인 거고요.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함을 인지하고 뭔가 교정을 해가지고 찾아낸다. 이러면 고수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실제로 우리 시험은 처음부터 함정을 다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함정엔 빠질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한다? 셀프 교정을 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물론 예를 들어 시험을 여러분 혼자 보는 게 아니라 나랑 예를 들어 팀을 맺고 시험을 봐. 그러면 여러분들이 걱정할 필요 없겠죠. 내가 옆에서 보면서 에헤이 막 이러고 있으면 되잖아. 그러면은 여러분들 시험 잘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시험장에는 나 같은 사람이 없다는 거야. 알겠죠? 옆에 내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가 이상함을 알고 스스로가 함정에서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셀프 교정이라고 부를 거고 저는 당연히 셀프 교정하는 방법도 알려드릴 겁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 알려드리는 게 이제 요런 거야. 예를 들어 표 같은 게 나왔을 때 여러분들은 안 쓰는 요소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걸 먼저 인지를 하시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소수픽이 있으면 왜 그런 소수픽이 나왔는지 인지를 하시란 얘기예요.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들 최근 기출 문제에서 요걸 제대로 못한 친구들이 엄청 많았던 문제들이 나왔습니다. 알겠죠? 네, 그래가지고 지금 24, 25 뭐 시험들마다 거의 정답률 뭐 꼴찌거나 아니면은 뭐
꼴찌 뒤에서 한 5등 안에 들어가는 뭐 그런 문제들에 이런 걸 이용하는 문제들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거를 이어서 보여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거기다가 자, 우리 교재, 여러분 제가 앞으로 이제 M이라고 쓰는 건 우리 교재를 말하는 거예요. 메인 교재. 자, 볼륨 1 말합니다. 자, 우리 교재 제가 이제 103번, 104번을 먼저 보여드릴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어서 249번과 그다음에 48번 이렇게 이제 보여드릴 겁니다. 아, 28번이구나. 자, 28번. 그래서 이렇게 제가 이제 보여드릴 거니까 여러분들은 약간 순서대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우리 두 문제만 보고 조금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일단 103번으로 넘어가실게요. 자. 자, 여러분들 103번 문제 지금 바로 풀어보겠습니다. 네, 시간 1분 40초 시작. 사층 사무실. 자, 마무리하시고요, 여러분들. 네, 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우선 자, 여러분들 이 문제 읽어봐서 알 겁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뭐예요? 얘네가 걸리는 시간부터 적어줘야 됩니다. 자, 여기서도 제가 마이너한 팁 하나 먼저 드리겠습니다. 요것도 나중에 많이 강조를 드릴 건데 자, 여러분 상황 판단이라는 과목은 마찬가지로 과목의 취지에 맞게 여러분이 좀 문제를 푸셔야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 과목 이름이 상황 계산이에요? 상황 판단이에요? 상황 판단이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너무 계산을 열심히 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알겠어요? 요걸 이제 여러분이 습관을 좀 바꿔줘야 됩니다. 우리 과목은 상황 판단이다 보니까 출제자가 애초에 어떻게 물어보는 성향이 강하냐면요. 얼마냐고 잘 묻지 않아요. 알겠죠? 얼마냐고 물어볼 수도 있긴 한데 보통은 얼마냐고 묻지 않고 누구냐, 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가장 큰 게 뭐냐 이렇게만 물어보지 그 가장 큰 게 얼마라서 큰지 물어보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똑같이 물어보는 거에만 답해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얼마인지도 안 물어봤는데 굳이 값을 열심히 답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단순하게 적어놓고 비교해가지고 누가 큰지 작은지 이렇게만 푸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질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기본적으로 상판에서는 여러분이 어떤 계산 같은 걸 하게 되잖아요. 그럼 저는 여러분한테 좀 뭐를 많이 강조드리냐면은 자꾸 값을 적으려고 하지 말고 수식의 형태로 적어라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드립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 이 문제도 여러분이 적을 때 지금 보면 예를 들어 다동이 보시면요. 얘가 화장실 갔다가 지금 패스트푸드점 간다 그랬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분명히 아래쪽에 이거 가가지고 더해서 45를 적는 친구 많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적지 않아요. 그냥 20 더하기 25 이렇게만 적습니다. 알겠죠? 자, 물론 저도 여러분 이거 안 어려운데 45 할 줄 압니다. 할 줄 아는데 여러분이 자꾸 수식으로 적어야 장점이 많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적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기본적으로 하라고 하는 것들은 그냥 여러분 외우고 하시면 됩니다. 제가 그냥 우연히 뭐 하는 거 이런 거 없어요. 다 제가 분석해보고 연습해봤을 때 장점이 있는 방법들이니까 하라고 하는 거고 원래는 이제 시간이 있으면 제가 이걸 다 이렇게 왜 이유까지 설명해가지고 여러분을 설득을 해야겠지만 이제 그러면 시간이 너무 길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결론만 외우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그래서 결론은 수식의 형태로 웬만하면 적으려고 해라. 알겠죠? 요렇게 쓰는 게 일단 장점이 많습니다. 뭐 그냥 대표적인 장점은요. 기본적으로 수식으로 적어야 여러분들이 이 하나하나가 요소기 때문에 나중에 체크할 때가 빨라요. 그래서 내가 어떤 요소를 썼냐 안 썼냐 이런 걸 보기가 편하고 비교할 때도 수식으로 쓰는 게 편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연습하시면 알 거예요. 다시 한번 제가 계산 문제 갔을 때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그다음 여러분들 만약에 예를 들어 라미도 적을 때 이렇다는 얘기야. 얘가 서점 갔다가 지금 화장실 가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은 서점 갔다가 화장실 간다. 이렇게 적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웬만하면은 수식으로 적으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자, 그래서 여러분 제일 긴 건 아마 다동이가 제일 길었죠? 그랬을 때 다동이 여러분들 자, 11시 50분이니까 여러분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45분을 더하시면 되고 그 몇 분? 12시 35분에 이제 출발을 할 겁니다. 그럼 당연히 아래쪽에서 우리는 제일 빠른 차를 타야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12시 몇 시 차를 탈 수 있어? 45분 차를 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14시 45분에 도착을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 문제 틀린 사람들이 많았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제 배운 사람들이니까 저한테 배운 것 중에 이걸 떠올려야 돼요. 자, 아래쪽 표 중에 제가 분명히 지금 어디에만 체크했어요? 시각에만 체크를 했고요. 지금 어디에 여러분 손을 안 댔죠? 제일 끝에 요 자녀 자속수라는 개념에 손을 안 댄 겁니다. 그럼 여러분 아까 내가 뭐라 했어? 첫 번째, 안 쓰는 요소가 있으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어때야 돼? 얘는 왜 준 거지라는 생각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이걸 그냥 넘어가면 하수예요. 그래서 요걸 보면서 자녀 자속이라는 개념 왜 준 거지?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위쪽에 조건 하나를 놓친 게 있었어요. 그 조건이 바로 뭐였냐? 자, 위에 쭉 올라가시면요. 사실은 이게 놓칠 수밖에 없는 게 조건처럼 안 보였었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 조건이었던 거야. 그게 바로 뭐야? 두 번째 줄에 함께 대전으로 간다는 거 알겠죠, 여러분들? 6사람이 함께 대전으로 간다는 게 알고 보니까 조건이었던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 문제가 다시 나와도요, 이 조건 놓칠 것 같아요. 알겠죠? 얘는 조건처럼 너무 안 보이기 때문에 저는 못 볼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못 본다고 해서 어떻다? 틀린다는 게 아니에요. 교정할 수가 다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저는 표에 갔을 때 자녀 자석이라는 개념을 도대체 왜 준 거냐? 그랬을 때 얘네가 6명인데 함께 가야 되는 거니까 어떻다? 무조건 6석 이상은 남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래쪽에 내려가서 보게 되면요. 자, 12시 45분 어때요? 5석이니까 탈 수가 없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여러분 그 다음 빠른 건 뭐예요? 13시가 빠르니까 15시에 도착한다. 이렇게 말해야 여러분들은 정확히 정답을 고르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여러분 참고로 이 문제는요. 출제자가 조금 자비로웠던 것 같아요. 제가 출제자였으면 저는 13시를 선지에 넣어놓을 겁니다. 알겠죠? 그럼 분명히 13 고른 친구 나온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이제 요거 관련해가지고 제가 나중에 또 강조를 드리겠지만 여러분들은 항상 물어보는 걸 잘 보셔야 돼요. 물어보는 걸 잘 봐야 되고 특히나 상판은 뭐가 중요하면 기준이 중요해요. 기준. 어디를 기준으로 잡냐에 따라 답이 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언제나 상판 문제 풀 때만큼은 기준이 뭔지를 보셔야 된다. 그래서 얘는 여러분 기준이 뭐예요? 도착하는 시간을 분명히 물어봤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가장 이른 예정 시각인데 도착 시간을 물어봤으니까 얘는 여러분이 분명히 도착하는 시간인 15시를 답해야 정확한 거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래서 상판은 언제나 기준, 그러니까 물어보는 기준이 중요하고 항상 물어보는 거에 답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 여기까지도 말씀을 드리고 나중에 또 제가 언젠가 말씀드릴 일이 있을 겁니다. 자, 아무튼 간에 그래서 이런 문제가 예전에 이제 민경채에 있었는데 실제로 학생들이 꽤 실수를 많이 했던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7급에도 나왔죠, 여러분들. 넘어가서 옆에 있는 104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자, 104번 지금 바로 풀어볼게요. 1분 40초 시작.
자, 문제하시고 여러분들. 네. 자, 지금 푼 문제는 작년 7급 문제였는데, 뭐 작년 7급 시험 그러니까 24년도죠. 24년도 7급 문제였는데, 자, 요거는 뭐 24년도에 시험을 봐봤거나 아니면 기출문제 풀어본 친구들은 알 거예요. 요거 학생들이 엄청 많이 틀려왔습니다. 알겠죠? 실제 시험 때 정말 많이 틀렸었다. 근데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이 문제는 틀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틀릴 수는 있지만 이걸 교정할 수 있는 문제였기 때문에 얘는 틀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24년 7급 같은 경우에는 최소 92점은 맞아야 한다고 얘기하거든요. 상판이 여러분들이 웬만하면은 최소 92점은 맞아야 되는데, 자, 92점이라는 건 2개 틀리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24년도 7급에 틀릴 수 있는 문제 2개는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12번, 13번, 이게 지금 12번이거든요. 12번, 13번 중에 하나를 틀릴 수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13번을 틀리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13번이 뭐였냐면은 존의 아들 연선 뭐 나오는 뭐 그런 거 있어요. 알겠죠? 연스 도티르 나오고 막 그거. 그래서 무슨 어디 노르웨이인가 뭐 아무튼 그런 데서 이름 붙이는 뭐 그거 있잖아요. 아무튼 그 문제 나왔던 거. 저는 오히려 그거는 틀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옆에 있는 12번 요거는 틀리면 안 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일단 13번 그거 하나 틀릴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24년 7급에서 가장 난이도가 어려웠던 거는 뒤에 23번에 아파트 정수조 문제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파트 정수에 물 채우거든요. 그래서 물 채우고 쓰고 하는 뭐 그 문제 있습니다. 네, 그 문제 정도가 난이도가 이제 가장 까다롭기 때문에 그렇게 2개 정도 틀려가지고 한 92점 정도면은 뭐 어지간한 진열 다 붙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아무튼 간에 그래서 얘는 틀리면 안 되는 문제였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정말 많이 틀려왔다. 그리고 요렇게 되면은 변별력이 되게 굉장했던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는 우리는 이제 배웠으니까 안 틀릴 수 있어야 되거든요. 자, 그걸 말씀을 드릴게요. 자, 학생들이 가장 많이 고른 오답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자, 우선 자, 여러분 아직 이거 안 배웠었겠지만 자, 이제 이것도 하시겠습니다. 저는 항상 단서 같은 게 나오면 무조건 세모를 칩니다. 알겠죠? 여러분도 이런 거 세모 무조건 치세요. 자, 왜냐면 우리 시험은 단서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외 단서와의 싸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단서 같은 거 나오면 무조건 세모를 칠 겁니다. 자, 그래서 네, 이렇게 저는 항상 세모를 쳐줄 거고요. 자, 여러분이 읽어봐서 알겠지만 일단 첫 번째, 자, 원래는 한 면에 2쪽씩인데 중요도가 상이면은 무슨 한쪽이라 했잖아요. 저 당연히 아래쪽에 가서 상에다가 동그라미 쳤습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단면 인쇄가 기본인데 중요도가 하면은 양면 인쇄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보시면 아래쪽에 당연히 하도 이렇게 하나가 있습니다. 맞죠? 자, 그래서 정리하자면 자, 여러분들 중요도가 상인 건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결국에 한쪽당 한 장이 되는 거겠죠. 네, 왜냐면은 단면 인쇄인데 심지어 한쪽에다가 한 면에다 한쪽만 찍을 거니까. 그래서 얘는 당연히 2장, 얘는 3장 뭐 이렇게 나올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자, 하짜리 같은 경우 어때요? 하짜리는 양면 인쇄를 해버릴 거잖아요. 그러면은 한 장에 몇 쪽이 들어가 버려요? 4쪽이 들어갑니다. 2쪽씩 2면을 다 쓸 거니까. 자, 그래서 얘는 4쪽당 하나가 필요하니까 지금 5쪽이면 어때요? 아쉽게도 한 장 더 있어야겠죠. 그래서 얘는 2장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B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죠, 여러분들. 자, B는 어떻게 하면 돼? 나누기 2 하시면 되죠. 그래서 얘는 17장 있어야 된다. 여기까지 나오죠. 이렇게 더하면 얼마 나와요? 네, 지금 깔끔하게 24 나와가지고 5번 골라서 장렬하게 전사한 친구도 많았다. 알겠죠? 이렇게 이제 가장 많이 고른 오답인 5번이 나옵니다. 자, 근데 저도 여러분들 시험 문제 처음에 딱 공개되고 요 문제 처음 풀었을 때요. 딱 얼마 나왔냐면 저도 24가 나왔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넘어가지 않아요. 알겠죠? 저는 왜 안 넘어갔어? 아직 표에 안 쓴 게 있는 거야. 여러분 보세요. 제가 분명히 이렇게 구했거든요. 근데 구하면서 저는 이질감을 느끼는 겁니다. 뭐가 이질감이 있어요? 나는 분명히 쪽수랑 중요도까지는 썼는데 뭐를 안 썼어요? 유형을 안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도대체 저 유형은 왜 준 거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찾아 올라갔습니다. 넘어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올라가 보니까 이거 아까 보니까 중요도가 상인 것만 끝나는 게 아니라 뒤에 뭐라고 나왔어요? 보도자료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중요도가 상에 해당하는 보도자료일 때만 이거니까 A는 해당하지만 D는 해당하지 않는 거야. 알겠죠, 여러분들? 오케이. 그러면 이제 내가 뭐만 바꿔주면 돼? D만 바꾸면 되겠죠? D는 중요도가 상이지만 뭐처럼 똑같다? 중이랑 똑같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2로 나눠가지고 2장이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23장이면 됐던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정답이 4번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분명히 이 문제도 여러분이 실수를 많이 할 만합니다. 근데 얘는요. 우리가 배운 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셀프 교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틀리면 안 되는 문제라고 말씀을 드린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여러분들? 그리고 저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처음 풀 때는 이런 오답이 나왔지만 어떻게 한다? 저는 여기서 셀프 교정을 한다. 그래서 안 틀릴 수 있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일단 기억할 건 뭐다? 표에 안 쓰는 요소가 있으면 의심을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시간이 됐기 때문에 10분만 쉬었다가 나머지 2교시 때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